진짜 어르신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엄청나게 해제를 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가격들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공급 정책을 정부에서 많이 펼쳤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지금부터 이제 공급 정책은요. 공수표로 유지될 가능성들이 조금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88 대책의 핵심 법안 17개 모두 이제 국회에 계류 중이고 첫 발도 못 된 공급 작전이라는 이제 이런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원래 이 88 그 대책의 본디의 방향은 뭐냐? 미래의 공급이 빨리 나오게 하는 정책이에요. 정비 사업을 간소화하든지 그다음에 현재의 기존에 공급된 걸 빨리 소화하게 된 정책도 있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이 원시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개정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미래의 공급도 늦게 나오게 하고 기존에 공급된 주택을 빨리 소화하게 하는 정책도 법이 개정이 안 되고 하니까 사실상 지금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게 아니 왜 이게 이렇게 계류 중이냐? 왜 안 되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야 합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결을 하려고 하면은 의석수가 작은 여당 쪽에서는 거대 야당의 의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들이 더 빨리 나오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거의 3개월이 지났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합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취득세도 2022년도에 완화를 해준다고 하고 2022년 12월 이후에 산 것도 취득세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해준다고 했는데 취득세도 우리가 원래라면은 지금 현재 기존에 1주택은 3%, 최대 3%, 2주택은 8%, 그 다음에 조정 대상제 3주택은 12% 돼 있잖아요. 법인은 12%, 비조정 대상제가 한 칸씩 좀 당겨지죠. 요거를 원래는 요렇게 바꾸려고 했습니다. 2주택은 조정 대상제에서 1에서 3% 일반 세율로 적용을 하고 3주택부터는 8%가 아니고 12%가 아니라 6%, 법인이나 4주택도 6%, 그다음 비조정 대상 지역도 뭐 이렇게 조금 낮추려고 협의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협치가 안 됐죠. 그래서 이것도 협치 때문에 거래를 막는 상황들, 특히 다주택자들이 거래가 막히는 상황들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과거 사례를 보면은 합의가 안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급이 공수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여기 또 보시면은 3년째 유예만 했는데 소식 없는 다주택 양도세의 중과 완화. 지금 완화가 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요. 유예만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완화가 된 것은 아니고 거래할 때 완화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은 아직도 이게 정권이 바뀌면은 이 다주택 양도세의 중과가 완화되지 않고 유예된 게 다시 없어지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초과이익 관수제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원래 그 법안에서 유예한 것들을 이제는 취소하고 다시 적용을 시킨 것처럼 사실은 정부의 정치의 가치라든지 정권이 뒤바뀜에 따라서 이 양도세의 중과 완화가 유예만 하다가 지금 협의가 안 되니까는 유예를 한 거잖아요. 유예 했는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이 양도세 중과를 완화를 안 하고 중과를 또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가 안 돼서 이러한 거래에 대한 불안함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보면은 종부세 완전 폐지를 검토를 했지만은 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야당의 반발에 국회를 못 넘은 제초안 임대차 입법 폐지. 이것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협의를 하지 못하여서 제초안이라든지 임대차 입법의 폐지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얘기는 나왔지만은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얘기했던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그다음에 재건축에 대한 제초안 임대차 입법 여기에 공통점이 뭐냐면요. 여야의 합의가 되지 않아서 보류가 되고 있고 지연이 되고 있고 유예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들어와서 지금 여기에 88 대책의 핵심 법안 17개가 모두 계류 중이고 첫 발도 못된 공급 작전이 왜 그럴까요? 지금 야당의
반대로 발목이 이제 잡힌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과거의 이력을 본다고 하면은 이게 쉽게 바로 패스트 트랙이라든지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쉽게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울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만약에 합의를 본다고 하면은 중간을 찾을 수 있거든요. 중간을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중간을 뭐 찾은 사례를 보면은 합의를 보면은 이런 것들은 좀 합의를 봤어요. 종부세 폐지는 못 하는데 원래 1주택자가 그 공제 자체가 9억이었잖아요. 9억. 처음에 6억에서 9억까지 올랐고 11억까지 올랐다가 나중에 12억까지 1주택자들은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가 다주택자의 공제가 원래 6억이었는데 이걸 이제 9억으로 합의를 봐서 요게 이제 적용이 되고 있죠. 이렇게 합의는 볼 수 있습니다. 중간. 그런데 사실상 이 종부세의 취지 자체는 이번 정부에서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세제 개편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 여야의 합의가 안 돼서. 그래서 겨우 합의를 중간 지점을 합의를 본 게 한 요 정도 수준으로 될 수 있겠죠. 요 정도 수준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를 정부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기본세율로 일원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아마 쉽사리 이번 정권에서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거의 여야의 협치가 안 되는 이력을 봐서는 만약에 이 공급 대책 자체가 합의를 본다고 하더라도 88 대책의 전체 어떤 그 법안의 합의보다는 일부 합의로 이 빠르게 갈 수 있는 공급에 대한 빠른 어떤 그 물건들이 나오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은 당분간 나오지는 않을 걸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워낙 지금 이제 여야가 이례적으로 좀 서로가 칼날을 많이 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합의를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공급 대책이 나와야지 시장이 안정화되고 실질적으로 착시적으로 나온 거 이외에 실질적으로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면은 이 시장의 안정화의 시그널들이 나오는데 지금 당분간은 이 장기 공급 정책이 공수표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은 이 안타까운 현실이 있지만 이 뒤에 공급이 부족할 때는 시장이 수요들이 똘똘한 한 채만 차고 넘치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게 흘러 넘치다 보면은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 그리고 지방에 있는 주요 광역지자체까지도 충분히 가격들이 올라가는 좀 안타까운 부작용들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좀 정상화의 궤도에서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 걸 급하게 올라가는 부작용들이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건요. 요거는 현재에 나온 얼마 전에 이제 나와가지고 아직까지 공급 정책들이 잘 펼쳐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과거에 이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마저도 이제 공수표로 남을 가능성들이 큽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집중을 해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서울에 유유부지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2020년도에 8.4 공급 대책으로 뭐 태릉 CC, 그다음에 용산 정비창, 그다음에 캠프킴 부지, 서울 의료원, 그다음에 서울 운전 면허 연습장 요런 데를 일단은 공급을 하겠다. 만세대, 3,000세대, 3,000세대, 3,500세대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요것도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선 크게 고려를 다만 많이 하지 않는 것은 지금 여기에 나온 것들이 정치적 재료로 되게 많이 쓰였거든요. 태릉 CC도 항상 나왔던 데고요. 정비창 부지도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캠프킴 부지도 지금 정책들이 왔다 갔다 하죠. 입지 최소화 구역으로 하겠다고 하고 안 하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서울 의료원도 지금 얘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고 서부 운전 면허장도 굉장히 오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 정치적 재료로 조금 사용이 되어서 이 태릉이라든지 용산 정비창, 뭐 용산 캠프킴 부지, 의료원, 서부 운전 면허장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당분간은 나오지는 못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가장 만약에 파급력 있게 나온다고 하면은 용상 정비창 부지랑 서울 의료원 정도가 이제 좀 세게 나온다면은 파급력이 있게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기존에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또 공급 정책을 내겠다라고 했던 기존에 있는 지역들도 조금은 무마가 되는 상황들이 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공급이 그때 허수가 되게 많았죠. 그때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이제 아파트가 아닌 주택으로 묶어가지고 지금 공급 많이 하고 있다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가지고 공급 정책들을 엄청나게 많이 냈었죠. 근데 그게 지금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뭐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재료로 이용되기 딱 좋은 유휴부지였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도 공급 대책으로 과거에 시행했던 공급 대책마저도 이제 공수표가 이제 되는 상황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요. 2, 3년 동안에 물량들이 적극적으로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아직까지 어려운 상황들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계획들이 이런 공급의 계획들이 계획 단계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이 계획이 또 모두 완주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이거 한 개를 보여드릴게요. 2018년도에 보시면은 서울시장의 집권으로 5년간 재건축 재개발이 170여 곳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재개발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빈 땅이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을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고 박원순 전 시장 서울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을 엄청나게 해제를 했습니다. 일몰제 적용해가지고 해제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박원순 전 그 서울시장의 임기가 2011년부터 2020년 7월까지 거의 10년이었습니다. 공급에 잃어버린 10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 5년 동안이라고 했지 재개발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재개발 해제지역 현황을 보면요. 여기 연번이 보이시죠? 연번. 해제지역 지정 현황입니다. 2020년도까지 2020년 7월까지 박원순 전 시장이 이제 작고하기 전까지 176개가 해제가 됐습니다. 언제부터냐면은 처음 시작이 2012년부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공급이 나와야 되는 물건들이 실제적으로 계획이 세워졌고 그 이전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었죠. 일대 재개발 지역 뉴타운들 많이 이렇게 지정을 하고 했어도 공급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중간에서 다 막아버린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요.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계획이 전체적으로 다 끝까지 완주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신통기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2022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89곳 89곳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통기획 현황도 보면은 2021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80여 곳, 두 개를 합치면요 169곳을 지정을 했습니다. 많이 지정을 했죠. 근데 이게 169곳 전체가 다 성공할까요? 완주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 빠르게 이 정비 사업들을 조금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조합이 설립된 다음에는 뭐 사업 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중에서 관리처분인가를 통합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요 되게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한 뭐 6년, 7년은 걸리겠죠. 그럼 정권도 바뀌잖아요. 그리고 시장도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169곳 중에서 빠그러질 곳도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주민 갈등 심한 곳은 재개발 안 한다. 서울시 신통기획 첫 취소 10월 1일이죠. 예, 거의 두 달도 안 된 신문이죠. 예, 그래서 수유와 남가자동 두 곳이 입안 취소를 했습니다.
예, 첫 취소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일어난 곳이 실제로 된다고 하더라도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철회 후보지가 나온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투자로서 모아타운하고 그 이런 신통기획을요, 진짜 어르신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진짜 좋은 입지는요 가져가도 돼요. 근데 웬만하면은 이것도 정권이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아타운 신통기획해서 돈 벌었다. 지금 빠져나온 사람 중에서 돈 버는 사람이 꽤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요, 조금 단점이 있어요. 이제 주민의 역할을 조금 제한하면서 서울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주민하고 생각이 달라서 불력함이 많이 일어나는 괴리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 신청 후에 토지거래 허구역으로 이제 묶여 버리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서 만약에 여기를 가가지고 만약에 뭐 실거주를 하지 않는 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물건들도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모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급의 완벽한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조심해야 되는 물건들이 많이 있다는 거.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영원한 정권이 없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 정책과 사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영원하게 하락 없이 오르는 상승이 없기 때문에 집값이 흔들릴 때 사업이 흔들릴 수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확실한 건요, 지금 공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정책의 방향도, 그 다음에 현재의 상황도, 집값의 하방 요인도 부재한 상황에서 공급까지 부족해 버리니까 이제 좀 문제가 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런지 그 요소들을 좀 몇 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통화량은요, 속도가 작게 가고 많게 가는 건 있지만요, 항상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통화량의 증가 속도가 만약에 빠르잖아요. 근데 빠른데 공급 물량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면요, 가격은 하락하거나 보합을 합니다. 1990년대에 통화량의 속도가 좀 빨랐지만요, 200만 호 건설 때문에 공급 속도가 더 빨라서 가격이 하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10년도도 보면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통화량의 증가 속도와 공급 물량의 증가 속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공급 물량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2008년, 9년, 10년, 11년도, 12년도 많이 나오니까 통화량의 증가 속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았죠. 그러니까 2010년도에 수도권은 하락하고, 거꾸로 지방은 어떻게 됐어요? 지방은 가격이 올랐죠. 왜냐하면 공급 물량 소진 정책들을 이명박이 썼거든요. 세제 혜택도 주고 이러면서 그 악성 미분양 이런 것들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통화량이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집값을 이해하려면요, 지금 현재 통화량의 속도가 어떤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의 속도는요, 통화량의 속도를 증가랑 감소를 조절하는 게 금리인데, 금리가 피벗이 된 거예요. 피벗이 됐죠. 대출 금리는 올랐지만은 피벗이 됐습니다. 근데 이 피벗이 된 다음에 이게 또 급등할까요, 금리가?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피벗이 되고 조금씩 우하향을 할 겁니다. 우하향을 하면은 이게 또 통화량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이 지금 되겠죠. 과거에 이제 그랬던 것처럼 빨라지는데 공급 물량은 작아지겠죠. 공급 물량의 증가 속도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번째 같은 상황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정부에서 뭘 하고 있냐면요, 아무래도 공급에 대한 게 부족하고 수요층도 사실은 거래를 많이 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수요도 줄였잖아요. 대출, 세금, 거래. 세금하고 거래는요, 예전 정부에서 꾸준하게 정책을 규제를 했는데 이거를 못 걷어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이 세금하고 거래를.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대출 규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수요자가 지금 못 들어가는 상황이죠. 못 들어가는 상황. 그러면은 공급도 작은 상황에 수요자가 못 들어가면은 가격이 안정화되겠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가고 싶어 합니다. 거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요게 이제 쏟아지면서 공급 부족하고 맞물리고 통화량이 증가 속도랑 맞물리면요. 가격들은요. 부작용으로 확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결론적으로 좀 문제가 뭐냐면요. 공급이 부족해요. 그런데 예전 정부의 거래를 막는 상황과 세금의 문제를 그 규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지금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은 부족합니다. 통화량은 팽창하는 어떤 피벗의 방향성은 잡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가격들이 아마도 나중에 부작용들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저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10월 달에 드디어 또 부산 출장 상담소를 준비했습니다. 개인 상황에 맞춰서 부동산 전략들을 제가 짤 수 있는 출장 상담소를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날짜는 10월 31일부터 12월 2일 목금토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문의는 이메일이나 전화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부산에서 기회를 보거나 수도권에서 기회를 보고 싶은 부산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신청을 하셔서 같이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